안녕하세요, 팬더입니다. 이번에 설명해드릴 영화는 크리스토퍼 놀란의 인셉션입니다. 이 팽이는 멈추게 될까요? 계속 돌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영화에는 숨겨진 음모가 있습니다. 그 음모에 대해서도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이 영화의 엔딩이 깔끔하게 해석되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객들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인셉션 되었기 때문입니다. 행위가 멈추면 현실이고 안 멈추면 꿈이다라는 이 생각이 관객들의 머릿속에 인셉션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팽이는 멈출지 안 멈출지 보여주지 않아서 궁금하셨죠? 일단 코브가 집에 돌아온 것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팽이는 멈추지 않습니다. 현실이면 팽이가 멈춰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인셉션 당하신 겁니다. 먼저 왜 코브가 집에 돌아온 게 현실인지부터 검증해 보겠습니다. 작품 내적인 요소만 가지고 분석해 보자면, 첫째로 코브는 아내의 죽음 이후 결혼 반지를 빼게 됩니다. 그러나 꿈속에서는 결혼 반지를 끼고 있죠. 그래서 반지가 나온 장면은 꿈속이고 반지가 없는 장면은 현실입니다. 코브가 입국 심사를 받을 때 반지가 안 보이죠. 두 번째로 코브의 꿈속에서 아이들의 얼굴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아내의 죽음 이후 2년 동안 아이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모습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얼굴이 안 나온 것이죠. 엔딩 크레딧을 보면 3살 필리파와 5살 필리파로 2명의 아역 배우가 있습니다. 꿈속의 3살 필리파는 키가 작고 현실의 5살 필리파는 키가 크죠. 필리파가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은 현실이라는 것이죠. 작품 외적인 요소로 확인해보면 마이클 케인이 대본을 읽다가 도대체 어떤 게 꿈이고 어떤 게 현실인지 감독에게 물었는데, 마이클 케인이 나오는 장면은 현실이고 없는 장면은 꿈이다라고 말해줬다고 합니다. 이 장면에서 마이클 케인이 나오니 현실인 거죠. 혹시 열린 결말일 수도 있지 않냐고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대부분의 영화는 감독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연출을 합니다. 제 경험상 일정 수준 이상의 감독들은 대부분 연출 의도를 가지고 연출을 합니다. 놀란 감독님은 말씀대로 연출 의도를 숨기더라도 최소한 감독 자신은 왜 숨기는 건지 이유가 있어야 하죠. 어쨌든 놀란 감독님은 열린 결말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조합해보면 마지막 장면은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팽이가 멈추면서 영화가 끝났어야 하는데 왜 이 팽이는 멈추지 않은 채 영화가 끝난 것일까요? 열린 결말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 이 팽이가 계속 돌다 보면 멈추게 될까요? 계속 돌게 될까요? 정답은 계속 돌게 됩니다. 아니, 현실인데 왜 계속 도냐고요? 머릿속에 인셉션 된 내용 때문에 이해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영화의 엔딩 크레딧이 모두 끝날 때 에디트 피아프의 음악이 나오면서 끝납니다. 즉, 지금까지 본 내용은 모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꿈속이었던 것이었고 우리는 모두 사이토처럼 관광객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놀란 감독의 꿈속이었기 때문에 이 팽이는 멈추지 않고 영원히 도는 것이고, 에디트 피아프의 음악을 들으면서 관객은 꿈 밖으로 킥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코브가 집에 간 것은 코브에게는 현실이었지만 이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놀란의 꿈속이었기 때문에 이 팽이는 영원히 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영화는 남아프리카의 파이프라인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코벌 엔지니어링, 프로클로스 글로벌, 피셔 모로우라는 세 개의 회사 간에 벌어지는 암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벌과 프로클러스는 경쟁 관계이고 코벌은 피셔 모로우로부터 투자가 필요합니다. 코벌이 피셔 모로우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경쟁사인 프로클러스를 무너뜨릴 정보가 필요했던 것이죠. 이를 위해 코벌은 산업 스파이 코브를 고용하여 사이토의 꿈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후 사이토는 코브를 역이용하여 로버트 피셔의 꿈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피셔 모로우의 투자가 없으면 프로클러스가 코벌을 제끼고 남아프리카의 파이프라인 사업권을 따낼 수 있는 것이죠. 어때요? 참 쉽죠? 이 영화의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스토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코볼사는 코브를 고용하여 프로클로스 글로벌의 수석 엔지니어인 카네다를 납치해 그의 꿈속에서 해킹에 필요한 암호를 추출해내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카네다는 암호를 알고 있지 못했고 사이토가 그 암호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코브의 팀원들은 기차를 타고 가는 사이토에게 접근하여 수면제가 들어있는 차를 마시게 한 뒤 사이토의 꿈속으로 들어간 이후부터가 영화의 내용입니다. 프롤로그 만화에 대한 정보는 아래 설명란을 읽어보세요.
코브는 사이토의 꿈속에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권총 발사 시 탄피가 땅에 떨어져서 소리를 내지 않도록 탄피를 손으로 잡아채는 장면이 나옵니다. 디테일이 살아있네요. 코브는 사이토의 금고에 들어있던 정보를 빼내는 것에는 성공하였지만 가장 핵심적인 정보는 금고 안에 없었습니다. 코볼의 의뢰를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코브는 살해당할 위험을 느껴 도망치려 합니다. 그러나 코브의 팀원 중 하나가 배신을 하게 되고 사이토는 코브를 찾아내게 됩니다. 코브를 공항까지 데려다 주는 동안 사이토는 인셉션을 해주면 코브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하게 되고 코브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사이토의 제안을 받아들이므로 이 영화는 시작됩니다. 이 영화에는 사이토의 금고, 멜의 금고, 피셔의 금고가 등장합니다. 정보를 익스트랙션 할 경우에는 금고를 열어서 꺼내보면 되고 생각을 인셉션 할 경우에는 금고에 주입할 내용을 넣어놓는 식입니다. 이 영화에서 금고란 기억 공간이자 잠재의식과 무의식이 들어있는 뇌의 일부분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브와 멜은 꿈의 여러 단계를 실험하다가 꿈의 밑바닥인 림보에 빠지게 됩니다. 림보에 빠지게 되면 무의식의 해변에 닿게 되죠. 림보에서 코브와 멜은 마인크래프트 놀이에 빠지게 됩니다. 이 영화 마인크래프트 유료 광고 아니냐? 아니, 제네시스 유료 광고 한 거임. 기차가 들이박아도 안전합니다. 게다가 이 장면은 CG도 아니고 실사죠. 제네시스는 안전하다는 생각을 관객이 알아채지 못하게 머릿속에 인셉션 한 거죠. 광고조차도 영화의 주제에 맞게 녹여내는 걸 보면 유료 광고 잘하는 거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아무튼 림보에 빠진 멜은 자신의 토템을 금고에 넣어버리고 게임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코브는 멜을 게임 중독에서 꺼내기 위해 멜의 금고 안에 이것은 모두 꿈이다라는 생각을 인셉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생각이 인셉션된 멜과 코브는 림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림보에서 빠져나온 뒤 여러 단계의 꿈에서 빠져나와 현실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현실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멜은 현실조차도 모두 꿈이라는 생각이 인셉션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실에서도 자살을 해버린 것입니다. 코브가 꿈속 공간의 설계자로 아리아드네를 필요로 한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코브가 직접 설계를 할 경우 많은 건물이나 장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꿈과 현실을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Never recreate places from your memory. Always imagine new places. Why not? Because building a dream from your memory is the easiest way to lose your grasp on what's real and what is a dream. 그래서 코브는 자신이 아는 곳을 사용하지 말라고 한 것이죠. 두 번째는 코브가 직접 설계를 할 경우 멜이 코브를 방해하러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복잡한 미로를 만들어줄 것을 요구한 것이죠. 여기서 세 번째 그림 미로는 미노스의 미로를 모티브로 한 것으로 그리스 신화에서 크레타의 왕 미노스가 괴수 미노타우루스를 가두기 위해 발명가 다이달로스에게 시켜 만든 것입니다. 미노타우루스는 그리스의 영웅 테세우스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이때 테세우스가 미궁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도움을 준 사람이 미노스 왕의 장녀 바로 아리아드네입니다. 피셔가 림보로 떨어지자 코브가 피셔를 구하러 림보로 들어가죠. 이때 아리아드네는 신화에서처럼 피셔와 코브가 림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아리아드네는 멜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과 미로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 영화를 보고 간단할 수 있는 이야기를 쓸데없이 복잡하게 만들었다며 비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죽으면 깨어난다는 설정과 꿈속에서 죽으면 림보로 빠져버린다는 설정은 충돌이 일어납니다. 설정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꿈의 단계가 깊어지면 꿈에서 깨어나는 게 아니라 림보로 빠져버리게 만든 것이죠. 사이토는 2단계 작전이었고 피셔는 3단계 작전이었습니다. 2단계 작전의 경우 단계별 시간의 차이는 12배인데 3단계 작전의 경우 유서프의 특제 약물이 강력하기 때문에 20배로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2단계 작전에서는 죽으면 이전 단계로 돌아가지만 3단계 작전에서 죽으면 림보로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단계 하나 차이로 앞에 설정을 뒤집어 버리니까 관객 입장에서는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 복잡한 플롯을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정리하자면 먼저 1단계는 유서프의 꿈속이고
2단계는 아서의 꿈속이고 3단계는 임스의 꿈속입니다. 4단계가 림보이고요. 림보가 5단계인지 6단계인지 영화에서는 설명이 없어서 찾아봤는데 놀란 감독님이 직접 그리신 그림을 보면 림보는 4단계더군요. 1단계에서 차가 자유낙하하는 시간이 대략 9초 정도인데요. 현실에서 0.5초가 1단계에서는 현실의 20배인 10초, 2단계에서는 1단계의 20배인 200초, 3단계에서는 2단계의 20배인 4000초, 림보에서는 3단계의 20배인 8만초 정도가 됩니다. 이래서 3단계의 설계자는 아리아드네이고 림보의 설계자는 코브와 멜입니다. 3단계에서 피셔가 사망하여 림보 속으로 떨어지자 코브와 아리아드네가 림보 속으로 들어가서 피셔를 림보에서 꺼냅니다. 여기서 코브는 사이토를 꺼내기 위해 림보에 남기로 합니다. 림보 속에서 사이토를 찾아낸 코브가 사이토를 구출해내자 코브는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방송은 보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놀란 감독님이라고 CG를 아예 안 쓰는 것은 아닙니다만 왜 놀란은 최대한 CG를 조금 사용해 영화를 찍을까요? CG를 많이 사용한 영화라면 단연 마블이겠죠? 사실 마블 영화에는 CG를 많이 쓴 만큼 고질병이 있습니다. 실사의 해상도는 4K인데 CG의 해상도는 2K거든요. 2K CG를 4K CG로 업스케일링해서 실사와 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선명한데 슈트는 흐리멍텅하게 표현이 됩니다. 이건 아무리 사실적인 CG를 만드는 기술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상도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I think the audience is always aware on some level of the difference between things that are animated and something that's been photographed. 유일한 해결책은 논란처럼 실사나 미니어처로 찍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대부분 극장의 영사기가 2K급이라 극장에서도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4K 영사기가 있는 프리미엄급의 상영관이나 집에서 4K로 보셔야 느낄 수 있죠. 할리우드 영화의 경우 보통 엔딩 크레딧을 보면 카메라 기종이 나옵니다. 이 영화는 파나비전이라고 나오는데 2010년에는 파나비전에는 디지털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즉 35mm 필름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얘기죠. 인셉션은 풀 CG 분량이 있어서 아이맥스에 적합한 영화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논란하면 아이맥스인데 아이맥스는 70mm 필름을 사용합니다. 테넷도 아이맥스 필름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했습니다. 참고로 필름을 고집하던 파나비전은 2016년에서야 디지털 카메라로 넘어갔고 아이맥스는 2015년에서야 디지털 카메라로 넘어갔습니다. 필름 특유의 그레인과 질감 때문에 CG보다는 실사 촬영이 더 자연스러운 이유도 있습니다. CG인 줄 알았는데 실사였다고 다들 알고 있는 이 장면도 100% 실사가 아닙니다. 실사에 CG를 덮어 씌웠는데 잘 보면 확실히 CG 부분은 조악합니다. 놀란 감독님의 해외 인터뷰를 보면 디지털 이미지가 필름 이미지보다 화질이 떨어진다고 하셨었죠. 그런데 인셉션은 넷플릭스로 보면 비트레이트 제한 때문에 필름 카메라의 장점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화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란의 영화는 아이맥스가 최상의 시청 환경이고 아이맥스가 아니더라도 4K 영사기가 있는 극장이나 블루레이로 보는 게 좋습니다. CG를 적게 사용한 만큼 이 영화의 촬영 기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 영화의 백미는 뭐니뭐니 해도 호텔 복도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단계 꿈에서 벤이 굴러감에 따라 원심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2단계 꿈에서는 중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중 등가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등가 원리란 1907년 아인슈타인이 사고 실험을 통해서 도출해낸 원리입니다. 스페이스 오디세이와 인터스텔라에서 반성력을 이용해 중력을 만들어낸 것도 등가 원리이고 2단계에서 아서가 엘리베이터를 가속시켜 중력을 만들어낸 것도 등가 원리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지상에 가만히 서 있는 로켓이 있고 70kg의 질량을 가진 조종사가 탑승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로켓이 중력 가속도 초당 9.8m만큼의 가속 운동을 하게 된다면 조종사의 몸무게는 어떻게 될까요? 무게는 질량의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이고 관성력은 가속도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입니다. 조종사는 중력에 의해 일지와 관성력 일지를 더한 이지의 중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70kg 곱하기 이지는 140kg 힘이 됩니다. 즉 조종사의 몸무게가 2배인 140kg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로켓이 날아가던 도중 연료가 떨어져서 자유낙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조종사는 중력에 의한 일지와
관성력 1G를 뺀 제로지의 중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70kg 곱하기 0G는 0kg 힘이 됩니다. 즉 조종사의 몸무게는 0이 되는 것입니다. 자이로 드롭을 타는 그 순간만큼은 다이어트가 되는 것이죠. 어때요? 참 쉽죠? 이렇게 관성력과 중력이 같다는 등가 원리에 의해 이 복도씬을 촬영한 것입니다. 이 장면은 로얄 웨딩의 천장 댄스 씬과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촬영 기법을 활용해서 찍었습니다. 벽을 걸어 올라가는 장면도 이 기법을 이용해서 찍었죠. 로얄 웨딩과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회전하는 통 안에 세트장을 만들었습니다. 놀라는 이 세트를 응용해서 앞뒤로 길게 확장해 만든 것이죠. 로얄 웨딩에서는 통이 돌아감에 따라 배우가 같이 움직이면서 마치 천장 위에 거꾸로 매달린 듯한 효과를 연출한 것입니다. 벤이 구르는 장면 이후에는 무중량 상태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역시 등가 원리에 의해 자유낙하시 중량이 0이 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이 무중량 상태 장면을 찍기 위해서 회전형 세트와 수직형 세트 두 가지가 제작되었습니다. 무중량 장면은 수직 세트에서 줄을 매달아 촬영한 후에 CG로 선을 지우는 방식으로 촬영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사실 이렇게 수직으로 매달아서 촬영한 것입니다. 참고로 호텔 528호와 491호는 금고의 비밀번호인 528491을 의미합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큰 연출상의 오류는 상위 단계의 물리법칙이 하위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1단계가 무중량 상태라서 2단계가 무중량 상태가 되는데 정작 3단계와 림보는 무중량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3단계에서 피셔에게 전기 충격을 가할 경우 림보에서 번개가 치는 식으로 영향을 주는데 말이죠. 3단계와 림보도 무중량 상태로 연출을 하거나 1단계에서 차가 추락하지 않는 연출을 했어야 하는데 멋진 장면을 만들어보고 싶은 욕심 때문에 핍진성이 깨져버린 것이죠. 또 다른 오류로서는 벤이 추락하는 시간이 10초 정도로 나오는데 떨어진 거리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즉 2분의 1 곱하기 9.8 곱하기 10의 제곱은 490m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다리의 높이가 490m는 안 돼 보이죠? 낙하 시간을 절반인 5초로 줄여도 122m이니 어쨌든 이 장면은 연출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이나 연출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림보에서 빠져나왔다가 다시 림보로 들어간 거라면 무의식의 해변이 두 번 나오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림보에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 피셔에서 한 번, 사이토에서 한 번, 무의식의 해변에 두 번 도착하죠. 그리고 코브는 피셔를 구하기 위해 사이토보다 먼저 림보에 들어갑니다. 사이토는 코브가 들어간 이후에 림보로 빠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브보다 더 늙어버렸죠. 결국 피셔를 구출한 뒤 림보에서 빠져나왔다가 다시 사이토를 구하기 위해 림보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왔어야 이 모순들이 해결됩니다. 편집이나 연출이 좀 아쉽습니다. 임스의 꿈인 3단계 설산 장면은 007 여왕폐하 대작전을 오마주하였는데요. 영국 특산물 중에 하나가 바로 첩보물 아니겠습니까? 007, 자니 잉글리시, 킹스맨 모두 영국 특산물이죠. So that they get some of that sense of excitement that I had when I was a kid watching the first spy movies I saw. 놀란 감독님은 첩보물을 좋아하시는 영국 감독님이기 때문에 인셉션도 첩보물이 된 거고 테넷도 첩보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셉션의 설산 장면들은 007 여왕폐하 대작전에 대한 오마주들로 채워진 것입니다. 이 건물도 실제로 지은 걸 폭파시킨 건데 기둥 부위부터 차례대로 무너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니어처를 제작해서 여러 차례 폭파시켜가면서 어렵게 촬영하였죠. 사이토가 코브에게 인셉션을 제안하는 장면에서 Do you want to take a leap of faith or become an old man filled with regret, waiting to die alone? 신뢰의 도약이라는 대사를 하는데요. 이는 게임 어쌔신 크리드에 등장하는 기술의 이름입니다. 게임에서 애니머스란 기계를 통해 가상현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꿈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매트릭스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비슷하죠. 인셉션이라는 게 결국 현실에선 최면술인 거고 SF에선 해킹을 뜻합니다. 윤곽기동대에서는 해커인 인형사가 사람들의 전뇌를 해킹하여 생각을 씹는 내용이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꿈속에 들어가 생각을 씹네요. 곤 사토시의 파프리카의 영향을 받지 않았냐는 설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놀란 감독님은 한 번도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파프리카보다는 꿈속에 들어간다는 설정은 더 셀이라는 영화에서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This, gentlemen, is the catalyst. The neurological synaptic transfer system not only maps the mind, it sends the signal to another party. 더 셀에서는 꿈속에 들어가 정보를 꺼내오는 거나 여러 사람이 들어간다거나 손을 눌러서 킥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We implanted a touch-sensitive microchip in her hand so that if she wants to stop the session or if it gets too intense, she can give the signal and we abort. 이 영화에는 코로나 시대에 딱 맞는 마스크 전문 배우 토마디가 나옵니다. 저는 토마디를 처음 만났던 장면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바로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서 물레방아 씬을 찍은 이 청년이 토마디였습니다. 이 형님은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도 매드맥스에서도 덩케르크에서도 베놈에서도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마스크를 꼭 쓰시는 마스크 전문 배우신데 인셉션에서는 왜 마스크를 안 쓰? 멜력의 마리온 꼬띠아르 누나는 인셉션의 배경에 맞게 프랑스 국적의 배우입니다. 이 영화에서 픽할 때 사용된 음악은 프랑스 국민 여가수 에디트 피아프의 아니요 후회하지 않습니다라는 노래인데요. 마리온 꼬띠아르 누나가 바로 에디트 피아프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라비앙 로즈에서 주연을 맡았었죠. 이 때문에 놀란 감독님은 다른 음악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한스 짐머가 노래 좋은데 왜 바꾸냐고 그래서 이 노래는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워낙 오래된 가수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아이즈원의 라비앙 로즈의 제목이 바로 이 에디트 피아프의 라비앙 로즈의 제목을 따온 것입니다. 이 노래는 게임 바이오쇼크에서도 나왔었죠. 라비앙 로즈를 모르시는 분들이시더라도 사랑의 창가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私は今ウズベキスタン共和国に来ています 작년에 부산국제영화제에 가서 본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님의 지구의 끝까지라는 영화에서도 이 노래가 나오더군요. 참고로 이 영화의 여주인공은 AKB48의 영원한 센터 마에다 아츠코입니다. 배트맨의 집사이자 킹스맨이자 디카프리오의 장인인 마이클 케인은 한국전쟁 참전 용사입니다. 한국전쟁 참전 당시 10대였고 영국으로 귀국 후에 배우로서 활동하기 시작하는데 마이클 케인의 데뷔작은 힐 인 코리아였습니다. 이 영화의 원제는 헬 인 코리아였는데 제목이 거부감이 든다고 해서 힐 인 코리아로 이름이 순화되었었죠. 은퇴하시기 전에 한국 영화에도 좀 출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셉션 개봉 당시 마이클 케인을 장인이 아닌 아버지로 번역을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인셉션을 번역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면 어머니를 번역하신 바로 그분입니다. 관객에게 마더파더를 날리신 분이죠. 넷플릭스의 인셉션 자막도 아버지로 되어 있습니다. 가망 없는 번역도 이분 번역이죠. 인셉션도 오역이 너무 많아서 중요한 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역자가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의 차이를 구별을 못합니다. Yes, in the dream state, your conscious defenses are lowered. And 영어 원문에는 의식이라는 단어가 있지 무의식이라는 뜻은 없습니다. 의식과 무의식을 구별 못하죠. So Saito, we can train your subconscious to defend itself from. 보시다시피 의식을 무의식으로, 잠재의식을 무의식으로 번역했죠? What's real and what is a dream? So what happened to you? 마치 코브와 아리아드네가 같은 경험을 한 것처럼 번역되었는데 아리아드네는 코브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야 합니다. So what happened to you? 게다가 번역을 아예 안 합니다. Sato knows. He's playing with us. Sato knows. He's playing with us. We won't last 2 days. We won't last 2 days. No, we're supposed to deliver Saito's expansion plans to Cobalt Engineering 2 hours ago. By now they know we failed. No, we're supposed to deliver Saito's expansion plans to Cobalt Engineering 2 hours ago. By now they know we failed. The information is in the safe. You look. The information is in the safe. You look. 상황을 설명해주는 대사를 왜 번역을 안 하죠? 이 대사는 아예 번역을 안 했습니다. 뉘앙스를 무시한 번역들도 많습니다. A man possessed of some radical notions. A man possessed of some radical notions. 정치 영화도 아닌데 왜 급진적인 사상이 나오는지 영화의 맥락과 전혀 관계없는 번역이 나옵니다. If I jumped, would I survive? A clean dive, perhaps. A clean dive, perhaps.
테넷 번역을 보면 명사, 지명, 인명 등이 자막이 나오지 않거나 번역을 안 하거나 원문에 있지도 않은 자막이 나옵니다. You gotta draw from stuff you know, right? 원문 어디에도 모방은 창조의 바탕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You gotta draw from stuff you know, right? 원문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자막으로 달아놓았죠. 테넷을 보고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번역입니다. Only use details, a street lamp or a phone booth, never entire area. 번역본을 보면 원문에 있던 가로등이나 전화부스 같은 일반 명사가 그냥 사라졌습니다. 테넷을 보면 키예프 같은 지명이나 핵탄두 같은 중요 단어가 자막에서 사라져 있더군요. 관객을 이해시키려고 넣은 키워드들을 번역 과정에서 삭제하니까 감독의 의도와 달리 각본이 수정되었습니다. 인셉션이나 테넷이나 수정된 각본으로 영화를 보니 이해가 되질 않는 게 당연합니다. 번역자 인터뷰를 보면 어벤져스 4에 대한 궁금증을 유도하기 위해 어벤져스 3에서 가망이 없다고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마블 영화만 그런 게 아니라 인셉션과 테넷의 경우도 번역가가 각본을 수정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번역자도 사람이다 보니 실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셉션이나 테넷은 처음부터 끝까지 생략과 각색이 들어간 자막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극장에서 테넷을 봤었는데 번역이 영화를 못 볼 정도더군요. 순방향 캐릭터가 역방향 캐릭터와 접촉하게 되면 양전자와 음전자가 쌍소멸을 일으키게 되어 사라진다는 내용이 있는데 자막으로 안 나오더군요. 쌍소멸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제 영상 중 이 영상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테넷 보신 분들은 이런 내용이 있었는지도 모르셨죠? 번역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영화에는 사실 엄청난 음모가 숨겨져 있습니다. 워너브라더스가 크리스토퍼 놀란에게 관객들이 영화를 2번, 3번 보게 해서 돈을 2배, 3배 벌 수 있도록 인셉션을 해줄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연출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에 귀가 솔깃해진 놀란은 영화를 보러 온 관객들은 관광객이 되어 놀란의 꿈속에서 벌어진 일들을 구경하게 된 것이죠. 관객들에게 놀란의 영화는 여러 번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인셉션 시킨 후 영화가 끝나면서 관객이 희귀된 것입니다. 혹시 인셉션을 여러 번 보셨거나 테넷을 여러 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인셉션 보실 때 인셉션 되신 겁니다. An idea is like a virus. Resilient. 와, 정말 놀란 감독님은 악마적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이제 인셉션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다음은 에반게리온 해설 영상을 올린 후에 궁각기동대를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해야겠다는 생각이 인셉션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계좌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